전 세계 47개국이 동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물이 없어서였어요. 사막에 물을 대는 건 불가능하다. 어떤 나라도 해낸 적이 없다. 독일과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태우고 도망친 죽음의 사막. 65년간 단 한 방울의 물도 없던 저주받은 땅. 이 불가능한 일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유럽 전문가들은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실패하면 한국은 영원히 중동에서 추방입니다. 사우디 왕족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우리들의 형제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사막 한복판에 바다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이라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자원 청장 카림입니다. 이곳 아룰라 지역이 깨끗한 물 한 방울 제대로 마셔본 지 65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물이었어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5km를 달려가야 했습니다. 낡은 트럭 10대의 물통 200개를 실어서 말이에요. 하루 겨우 20리터의 물을 배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마저도 염도가 4.5%나 되는 짠물이었어요. 바닷물 염도가 3.5%인데 그보다도 더 짠 물이었습니다. 마실수록 목이 더 말랐어요. 혀가 바짝바짝 말라서 입안이 쓰디쓸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얼굴을 찡그리며 울었어요. 손녀 리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뱉어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짠 물밖에 없는지 말이에요. 저도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하수를 파봤지만 더 짠 물만 나올 뿐이었거든요. 150m까지 파봤는데도 염도가 6%나 되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우리는 바닷물보다 더 짠 물을 마시며 살고 있다고요. 소금 안 넣어도 국물 맛이 난다고요.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살 손녀 리나였어요. 리나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천사 같은 아이였거든요. 리나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오늘은 물이 덜 짤 것 같다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6개월 전 리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다는 거였어요. 짠물을 계속 마셔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았을 때 받은 진단은 신장 질환이었어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짠물을 마시면 6개월 정도밖에 못 버틸 거라고요. 깨끗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천지가 돌아가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수술을 하면 안 되는지 물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신장 이식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깨끗한 물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계속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하거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리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하늘에서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다고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깨끗한 물을 구해올 거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15년 동안 온 힘을 다해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어요. 2010년 독일의 지멘스 회사가 와서 대형 담수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투자 금액만 3억 달러였어요. 독일 기술진 50명이 6개월 동안 상주하며 작업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루 1만 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독일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시설이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과 높은 염분 때문에 필터가 계속 막혔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완전히 가동을 멈췄어요. 죄송하다고 현지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독일 회사는 철수해버렸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왔어요. 더 비싼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5억 달러짜리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독일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이라고 역삼투압 방식으로 완벽하게 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장담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유지 비용과 잦은 고장으로 2년 만에 포기했어요. 현지 인력으로는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기술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면서 미국 회사도 떠났습니다. 2018년에는 일본 도시바가 왔어요. 우리는 다르다고 일본의 정밀 기술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간 머물렀지만 역시 실패했어요. 예상보다 지하수 염도가 너무 높다고, 자기들 기술로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 대국들이 모두 실패한 거였어요. 독일의 정밀공학, 미국의 첨단 기술, 일본의 장인 정신. 모든 게 소용없었습니다. 15년간 총 10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결과는 제로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리나 때문이었어요.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리나를 보며 밤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마을의 예언자 마야 할머니가 93살의 나이로도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꿈의 동쪽 바다 너머에서 작은 사람들이 물을 가져오는 게 보였다고요. 그들은 큰 장비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진짜 마법을 부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할머니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93살의 고령에 치매기가 있으셔서 헛것을 보시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절망 속에서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어요. 물 관련 기술을 검색하고 또 검색했습니다. 담수화, 정수, 필터 같은 키워드로 밤새 찾아봤어요. 그때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여진 기사였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K-워터, 쿠웨이트 사막에서 기적 창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생소했어요. 지도에서 찾아봤더니 정말 작은 나라더군요. 남한 면적이 사우디의 5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가 독일이나 미국이 실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쿠웨이트 사막에서 하루 5,000톤 담수화 성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한국 기술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했어요. 투자 비용은 기존의 10분의 1이고 유지 비용은 2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리한 조건을 걸고 입찰 공고를 냈어요. 72시간 내 시공 완료 및 시운전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독일 팀은 6개월이 걸렸고 그마저도 실패했는데 72시간이라니요. 미국 팀도 4개월 걸렸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나 보다 싶어서 포기하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오후 6시 단 한 곳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의 K-워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답변이었습니다. 48시간이면 된다고 했어요. 72시간도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48시간이라니요. 정말 48시간에 가능한지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가능하다고, 쿠웨이트에서 36시간 만에 완공한 경험이 있다고,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이 왔습니다. 자신감에 찬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선택이 없어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리나가 제게 말했어요. 마야 할머니 말이 맞을 것 같다고, 동쪽에서 정말 누군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꿈에서 작은 사람들이 큰 마법을 부리는 꿈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작은 회사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현실적일지는 의문이었어요. 과연 세계 최강 기술 국가들이 실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3일 후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독일 팀이 왔을 때는 대형 트럭 20대와 기술진 50명이 와서 공항 화물터미널이 그들의 장비로 가득 찼었거든요. 컨테이너만 50개, 각종 공구와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최첨단 독일 기술이라고 독일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말했었어요. 미국 회사는 더했습니다. 컨테이너 100개와 엔지니어 80명이 몰려와서 대형 크레인까지 가져와서 설치 작업을 했었거든요. 미국 최고의 기술진들이라고, 나사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휘 담당자가 큰 소리쳤었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컨테이너 2개와 팀원 5명이 전부였어요.
작은 승합차 한 대로도 충분할 정도의 장비였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인지 김도현 팀장에게 물어봤더니 완벽한 아랍어로 대답하더군요. 쿠웨이트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고, 많은 장비보다는 정확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 기술자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독일 기술자들은 통역사를 대동했었고 미국 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김도현 팀장은 아랍어 발음이 현지인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사투리까지 구사하더군요. 어서 오십시오, 카림 파샤님이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랍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물어봤더니 쿠웨이트에서 3년간 일했다고, 현지 분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김도현 팀장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장비는 작지만 매우 효율적이라고,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과 그래핀 필터 기술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요, 그래핀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수지를 분석해서 최적의 정화 과정을 찾아낸다고, 그래핀 필터는 나노 단위까지 걸러낸다고 했어요. 기술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독일이 실패한 그 시설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인지 물어봤더니 독일 시설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거든요. 15년간 사막의 모래바람과 염분에 시달려 녹슬고 부서진 상태였어요. 큰 구조물들은 모래에 반쯤 묻혀 있었고 파이프들은 모두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건지 마을 사람들도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김도현 팀장이 그 시설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기본 구조물은 튼튼하다고, 기초공사와 주요 배관은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자기네 필터 시스템만 연결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최성민 씨는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 담당으로 컴퓨터로 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래핀 필터 전문가로 진흙물도 마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자기 일이라고 했어요. 오지훈 씨는 전기 담당으로 경상도에서 왔다고,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박대영 씨는 기계설비 담당으로 현장에서 뭐든지 고쳐드린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청장 바심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방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고, 독일 회사가 다시 와서 점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다시 시도해볼 수도 있잖냐고 말했어요. 바심은 예전부터 독일 기업과 유착 관계에 있었습니다. 독일 시설 계약 당시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독일은 이미 실패했다고 했지만 바심이 끈질기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경험이 있으니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자기들도 독일 기술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심이 한국팀의 장비 통관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시작했어요.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필요하고 기술 검증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하루 이틀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개혁파 의원 3위가 저를 찾아왔어요. 바심 부청장이 어제 독일 회사 대표와 만나는 걸 봤다고, 고급 호텔에서 비밀리에 만나더라고, 뭔가 수상하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리나가 한 말이었어요. 바심 아저씨가 나쁜 사람인 것 같다고, 어젯밤에 전화로 누군가한테 한국 놈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목소리가 너무 화가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말이었지만 신빙성이 있었어요. 리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거든요. 더구나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 변화를 잘 감지하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바심이 뭔가 부정한 일을 꾸미고 있다고요. 저는 마을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15명의 의원들이 모였어요. 보수파 장로 살림이 먼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가 또 외국인들에게 속는 거 아니냐고, 독일도 실패했고 미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실패했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살림 장로는 75세의 고령으로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다른 장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장비도 너무 초라하다고, 컨테이너 2개로 뭘 하겠다는 거냐고, 이게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싶다고 의심스러운 목소리들이 이어졌어요. 중도파 의원 자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냐고, 독일,
미국, 일본 모두 포기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니냐고 또 다른 의원이 걱정했습니다. 경론이 이어졌어요. 찬성 6표, 반대 6표로 팽팽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바심의 이권 노름에 리나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다고 15년간 10억 달러를 썼지만 결과는 제로였다고, 이제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마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 꿈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들이 바로 내가 본 사람들이라고. 작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쪽 바다 너머에서 온 작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큰 장비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마법을 부릴 것이라고 할머니의 예언이 다시 한번 들려졌어요. 경론 끝에 간신히 찬성 7표, 반대 5표로 한국팀 초청이 결정되었습니다. 바심은 마지막까지 방해했어요. 이건 마을의 잘못된 선택이 될 거라고,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도현 팀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48시간 안에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팀은 폐허가 된 독일 시설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작업용 조명을 켜니 15년간 방치된 시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과 그래핀 필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성민 씨는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각종 센서를 연결했어요. 실시간으로 폐하, 염도, 탁도를 측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래핀 필터 모듈을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이 필터 하나가 기존 필터 100개와 같은 효과라고 했습니다. 오지훈 씨와 박대영 씨는 전력과 펌프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전력 공급은 문제없고 펌프도 새 거로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밤새 작업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치밀하면서도 신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첫 시운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한다고 김도현 팀장이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물이 파이프를 타고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처음 나온 물은 여전히 탁했습니다. 갈색빛이 도는 흙탕물이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할 때 김도현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직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30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최성민 씨가 컴퓨터를 보며 말했어요. 폐하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인공지능이 최적점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이 재빠르게 전처리 시스템을 개조했어요. 이지은 씨가 필터 압력을 조절했고, 오지훈 씨가 전력 출력을 미세 조정했고, 박대영 씨가 펌프 속도를 바꿨습니다. 정말 팀워크가 훌륭했어요. 그리고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마치 샘물처럼 맑았어요.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인지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리나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마야 할머니 말이 맞았다고, 동쪽에서 정말 작은 사람들이 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진짜였다는 걸요. 그들에게는 크기가 아니라 진실함이 있었어요. 정의와 기술이 부정부패를 이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기술 국가들이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해낸 거였어요. 컨테이너 2개, 5명 팀원으로 48시간 만에 말입니다. 정말 작지만 강한 한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입체적인 전개였어요. 그 맑은 물을 처음 검사했을 때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김도현 팀장이 직접 가져온 검사 키트로 측정했습니다. 폐하 7.2 완벽하다고, 염분 농도 0.1%, 음용 가능 수준이라고, 중금속 검출 안 됨, 세균 수치도 제로라고 했어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아니,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어요. 15년간 꿈꿔왔던 완벽한 식수였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물 한 컵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청장님께서 첫 번째로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5년 만에 첫 깨끗한 물이었거든요. 컵을 입에 대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짠맛도 없고 쓴맛도 없고 이상한 냄새도 없고 그냥 순수한 물의 맛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을에서 나온 물인지 물어봤더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65년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청장님, 이제 매일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루 5,000톤 생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루 5,000톤이라니 마을 전체가 1년간 마셔도 남을 정도라고 했어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물을 구경하러 왔어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와, 진짜 물이야. 이거 진짜 마셔도 돼요 하고 소리쳤어요. 한국팀이 큰 비닐풀을 가져와서 임시 수영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0m짜리 대형 풀에 맑은 물로 가득 찬 수영장이었어요. 아이들이 물에 손을 담그더니 소리쳤어요. 와, 진짜 깨끗해. 짜지도 않아 하면서요. 그런데 리나는 처음엔 주저했어요. 6개월간 신장질환으로 고생해서 물을 조심스러워했거든요. 김도현 팀장이 리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리나야, 이 물은 너가 마셔도 괜찮은 물이라고 할아버지처럼 한 모금 먹어보겠냐고 했습니다. 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입에 댔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이 물 정말 달아요. 처음 맛보는 물이에요. 짜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하면서요. 리나가 신이 나서 물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리나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야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9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오셨거든요. 할머니가 물을 한 모금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 후에 눈을 뜨시더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라고 65년 전. 우리 마을 우물물 맛이라고 내가 어린 시절 마지막으로 마신 깨끗한 물의 맛이란다고 정말 그리웠었는데 하고 흐느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65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그때 산림 장로가 나타났어요. 예전부터 한국팀을 못마땅해 했던 그 양반이요. 산림 장로가 김도현 팀장 앞에 섰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들을 잘못 봤구나고 이 늙은이가 부끄럽다고 했어요. 75세 노인이 젊은 외국인에게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산림 장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자기들을 의심하신 게 당연하다고 너무 많이 실망하셔서 그랬을 거라고 앞으로는 자기들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한국팀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 관리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최성민 씨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주었거든요. 이 앱으로 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폐하나. 염분 농도가 이상하면 알림이 온다고 필터 교체 시기도 자동으로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90세가 넘은 할아버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앱이었어요. 큰 버튼에 간단한 화면으로 되어 있었고 글자도 크게 표시되고 음성 안내도 있었습니다.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고 녹색이면 정상, 노란색이면 주의, 빨간색이면 위험이라고 했어요. 정말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관리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직접 이 시설을 지켜야 한다고 사미 의원이 앞장섰습니다. 외국인들이 떠나도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팀은 매일 저녁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펌프 작동법, 필터 교체법, 응급 수리법까지요.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다고 중요한 건 꾸준히 관심을 갖는 거라고 매일 체크하고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는 거라고 박대영 씨가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청년들이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노트에 필기하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하는지, 펌프 소리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는지, 정전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한국팀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국팀이 김밥을 만들어서 나눠주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라고 밥과 야채를 김으로 싸서 만든 거라고 간단하지만 영양가가 높다고 이지은 씨가 김밥을 썰어서 접시에 담아주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고 만드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전통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양고기 구이와 대추야자를 준비해 주었어요. 아랍 전통 빵인 호브즈도 구워 주었고 올리브와 치즈, 꿀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특산품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아리랑을 불러주었거든요. 김도현 팀장이 기타를 치며 노래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고요.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노래였어요. 우리도 아랍 전통 민요로 화답했습니다. 야 무하림, 야 가리브라고, 오 여행자여, 오 타양살이여라고 노래했어요.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리나가 한국 청년들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병으로 지쳐있던 아이가 이렇게 활기차게 웃고 있다니 이런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더군요.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노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리나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장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요. 정말인지 물어봤더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3.2에서 2.1로 떨어졌다고, 깨끗한 물의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이 상태로 계속 좋아지면 6개월은커녕 몇 년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우리 리나였습니다. 그날 밤 리나가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한국 아저씨들은 마법사 같다고요. 마법사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마을의 생명을 가져다 준 거라고, 물만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준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삶이었어요. 작은 나라에서 온 작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형제라고, 우리 가족이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신뢰가 사람을 살렸어요. 작은 아이의 변화가 마을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국뽕의 힘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희를 시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샌드스톰이 불어닥친 거였어요.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오후가 되자 붉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상청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모래폭풍 경보가 발령됐다고, 최대 풍속 시속 80km가 예상된다고, 72시간 지속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붉은 모래로 뒤덮이더니 낮은데도 깜깜해졌어요. 바람 소리가 마치 괴물이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우우우 하는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소리였어요. 집 창문이 덜덜덜 떨리고 문도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전력회사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전력이 차단됐다고, 메인 송전탑 3개가 넘어졌다고, 복구에 최소 3일은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정수시설이 멈춰요. 펌프도 안 돌고 필터도 안 돌고 다시 짠물을 마셔야 하는 거였습니다. 리나의 상태도 다시 나빠질 게 뻔했어요. 어떡하지 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김도현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비상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비상계획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오지훈 씨가 마을의 트럭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트럭 배터리 15개면 충분하다고, 72시간은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트럭 배터리들을 연결해서 임시 발전기를 만든 거예요. 빨간 줄, 검은 줄을 복잡하게 연결하더니 진짜 전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이 많다고, 태풍이나 지진 때 자주 써보던 방법이라고, 정전은 일상이었다고, 그래서 이런 임시방편에 익숙하다고 박대영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15개 트럭 배터리로 대형 정수 시설을 돌리다니 말이에요. 시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펌프가 작동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래바람 때문에 필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핀 필터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갈색빛이 돌더니 결국 진흙물 수준이 됐습니다. 이지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예비 필터가 부족하다고,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하려면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 크고 마른 남자였는데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긴 아랍식 로브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온 기술자분들인지 물어봤는데 완벽한 아랍어였지만 어딘가 서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억양이 현지인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김도현 팀장이 조심스럽게 누구신지 물어봤어요. 제 이름은 안드레라고 15년 전 독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안드레였어요. 독일과 아랍 혼혈인 그는 당시 인종차별 때문에 중간에 해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독일 사람들에게는 아랍인이었고 아랍 사람들에게는 독일인이었다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안드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15년간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르다고,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당신들은 진짜 도우려고 온 사람들이라고,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을을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안드레가 낡은 가죽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설계도를 꺼냈어요. 이건 15년 전 독일 시설의 원본 설계도라고, 숨겨놨던 필터 예비 창고 위치도 표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인지 김도현 팀장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독일 회사가 실패한 건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고, 현지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들 방식만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사막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안드레가 창고로 안내해 주었어요. 모래에 반쯤 묻힌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15년간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예비 필터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독일제 고급 필터 20개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니 싶었어요. 15년 동안 모래에 묻혀 있었지만 밀폐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필터들과 당신들 그래핀 기술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안드레가 말했어요. 안드레가 직접 필터 교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심하라고, 이 부분은 압력이 높다고, 여기 볼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고, 이 밸브는 천천히 열어야 한다고. 안드레가 15년 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한국팀과 안드레가 함께 밤새 작업했어요. 모래바람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일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국팀이 말했고, 천만에라고, 15년 만에 다시 기술자가 된 기분이라고 안드레가 답했어요. 새벽 5시, 드디어 필터 교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전력 시스템도 수리해야 했거든요. 모래바람 때문에 전선 몇 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오지훈 씨가 위험한 작업을 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사다리가 흔들렸거든요. 위험하다고 내려오라고 했지만 오지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고쳐야 한다고 경상도 사투리가 더 강해졌어요. 안드레가 사다리를 잡아주며 도왔습니다.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했어요. 시스템을 재가동했을 때 다시 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흙물이 점점 맑아지더니 결국 투명한 물이 나왔어요. 성공했다고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안드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성공을 맛본다고, 정말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안드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안드레 씨,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당신 같은 현지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와 함께 일하고 싶냐고, 저는 실패한 기술자인데 라고 안드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라고, 안드레 씨는 포기하지 않은 진짜 기술자라고, 우리도 처음엔 작은 회사였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김도현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모래바람이 거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어요. 다시 맑은 물이 나오는 걸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이런 폭풍에도 포기하지 않다니 했어요. 살림 장로가 안드레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안드레야, 15년 전에는 미안했다고, 우리가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고, 차별받는 걸 그냥 지켜만 봤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과거는 과거라고 안드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드레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리나가 안드레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안드레 아저씨도 한국 아저씨들처럼 마법사라고 우리를 구해줬다고 했어요. 그때 마야 할머니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가 돌아올 줄 알았다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고. 너가 이 마을의 진짜 영웅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술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 그게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모래폭풍도 막을 수 없는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희망의 기술자로 다시 태어나는 감동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져온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진정성으로 움직이는 연대의 힘이었어요. 2주 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외국 기자단이었어요. CNN의 리처드 퀘스트, BBC의 크리스티안 프레이저, 알자지라의 파디 만수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 마을에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가 정말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이냐고, 또 다른 개발도상국의 쇼인가 하고 BBC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사막 지역에서 성공한 나라는 독일, 미국 정도인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CNN 기자도 비슷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자주 하는 과장 광고 아니냐고, 장비도 보잘것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65년간 고생한 우리 마을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김도현 팀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괜찮다고, 직접 보시면 아실 거라고,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정수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장비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이게 정말 하루에 5,000톤을 생산한다고 하느냐고, 독일이나 미국 장비와 비교하면 너무 작다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시연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최성민 씨가 컴퓨터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거든요. 대형 모니터 3개에 각종 수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생산량 시간당 208톤, 폐하 7.2, 완벽한 중성, 염분 농도 0.08%, 음용수 기준, 중금속 검출량 제로, 세균 수치 제로라고 했어요. 이 수치가 정말이냐고 BBC 기자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이지은 씨가 그래핀 필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필터 하나로 바닷물보다 짠 지하수도 완벽하게 정화할 수 있다고, 나노 단위까지 걸러낸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물을 떠서 마셔봤어요. 이게 정말 이 사막에서 나온 물이냐고, CNN 기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15분 전에 염도 4.5%였던 짠물이라고 박대영 씨가 원수 탱크를 보여주었어요. 이게 원수고 저게 생산수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물이었어요. 원수는 갈색빛이 돌고 짠맛이 강했는데 생산수는 완전히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때 알자지라 기자가 아랍어로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정말로 65년 만에 처음 마시는 깨끗한 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마야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내 평생 이런 물은 처음이란다고. 독일도 실패했고, 미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해낸 거라고.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란다고 하셨습니다. 리나도 인터뷰에 응했어요. 저는 이 물 때문에 살았다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고 있었는데 신장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한국 아저씨들이 깨끗한 물을 만들어줘서 다시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CNN 기자는 카메라맨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찍어라. 이건 진짜 뉴스다라고요. BBC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다고. 이건 절대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국팀을 다시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거냐고.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실패했는데 말이에요. 김도현 팀장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현지 상황에 맞춰 기술을 개발했다고. 독일이나 미국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막 환경에 최적화가 안 됐던 거라고. 저희는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자가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라고.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마음이 통해야 한다고 김도현 팀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부터 전 세계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로 사막의 기적, 한국이 65년 물 부족 해결이라고 나갔어요. BBC 헤드라인은 한국의 혁신 기술, 사우디 사막 마을 구하다였습니다. 알자지라는 작은 나라, 큰 마음, 중동에 대한 한국의 선물이라고 보도했어요. 전 세계가 우리 마을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난리였어요. 코리아 워터 미라클, 데저트 투 오아시스, K-워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해시태그들이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3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우리 마을에 오신 거였습니다. 헬리콥터 10대가 착륙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했어요.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서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세자가 내리셨는데 정말 카리스마가 대단하셨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매우 친근하게 접근해 주셨습니다. 왕세자가 김도현 팀장에게 다가가서 한국어로 인사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김도현 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도현 팀장도 깜짝 놀라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한국어를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방탄소년단 팬이기도 하고, 드라마도 좋아한다고, 김치도 좋아하고, 비빔밥도 맛있다고 왕세자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세자의 친근한 모습에 모두가 놀랐어요. 이 장비가 정말 하루에 5,000톤을 생산하냐고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왕세자가 직접 생산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짠 지하수가 들어가서 맑은 물로 나오는 전 과정을 보셨어요. 정말 신기하다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조절한다는 거냐고, 사람이 24시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직접 물을 마셔보셨습니다. 큰 컵에 물을 따라서 한 모금 드셨어요. 오, 이건 에비앙보다 더 맛있다고, 정말 놀랍다고, 이게 그 짠 지하수에서 나온 거냐고 하셨습니다. 왕세자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카림 청장, 이 프로젝트를 사우디 전역에 확대하고 싶다고, 비전 2030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어봤더니 200개 도시에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투자 규모는 500억 달러라고 하셨어요. 500억 달러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K-워터와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하셨어요. 앞으로 사우디의 모든 물 프로젝트는 한국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도현 팀장을 중동 지역 총괄 사장으로 임명하시더군요. 그리고 카림 청장을 이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당신이야말로 이 기적을 만든 분이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65년간 물 때문에 고생했던 제가 이제 사우디 전체의 물 문제를 책임지게 된 거였습니다. 왕세자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강의 기적을 꿈꾼다고,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마을이 물기술 시범 도시로 지정되었어요. 앞으로 전 세계 물 기술자들이 견학 오는 곳이 되는 거였습니다. 리나가 제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다고,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온다고 해요. 정말 그랬어요. 전 세계 언론이 우리 마을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기자들이 이제는 경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가 해낸 사막의 기적이라고, 기술과 진정성의 만남, 한국 성공의 공식이라고,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청장님,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국뽕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조롱하던 세계가 경의를 표하는 반전이었습니다. 외교적 국뽕, 기술이 아닌 신뢰를 수출한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었어요. 왕세자의 발표 후 1개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우리 마을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LG화학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두 왔어요. 각 회사마다 임원진 10명씩, 기술진 50명씩 파견됐습니다. 100만 톤급 대형 플랜트를 건설하겠다고 현대건설 중동 지역 사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기존 시설의 200배 규모라고, 사우디 서부 지역 전체를 공급할 수 있다고, 일일 생산량 100만 톤이면 우리 마을 5,000명이 200년을 써도 남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맞다고, 이제는 다른 마을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형 크레인 20대, 덤프트럭 100대가 동원되었거든요. 밤낮 없이 공사가 진행됐어요. 사막 한가운데가 거대한 건설 현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고용 창출이었어요. 마을 청년 500명이 일자리를 얻게 된 거였습니다. 15년간 실업자였던 청년들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이 시설을 건설하는 거라고 사미 의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마을 청년들이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가르쳐 주었거든요. 용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각도와 속도가 중요하다고, 너무 빠르면 제대로 붙지 않고 너무 느리면 모재가 탄다고 두산중공업 기술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관 연결할 때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라고, 압력 테스트를 꼭 해야 한다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삼성 엔지니어링 팀장이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빨리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했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사우디 청년들 손재주가 정말 좋다고, 이 정도면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겠다고, 한국 현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정말로 100만 톤급 플랜트가 완성되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현대식 공장이 들어선 거였습니다. 축구장 10개만 한 크기의 거대한 시설이었어요. 은색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거대한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준공식 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500명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만든 시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김도현 팀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청장님, 단순히 물만 생산하지 말고 수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폭 10m 정도의 인공 수로를 만들어서 마을 전체에 물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든다는 거였으니까요. 사막의 강이라니 가능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물론이라고, 이스라엘도 사막에 강을 만들었다고, 네게브 사막의 요단강 물을 끌어와서 했다고, 우리는 직접 생산한 물로 강을 만드는 거라고 김도현 팀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LG화학에서 특수방수 소재를 제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50년간 보장한다고,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변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맡았습니다. 수로 바닥에 경사를 줘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할 거라고, 펌프 없이도 중력만으로 물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2개월 후 정말로 사막에 강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맑은 물이 마을 곳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진짜 강이 생겼어요. 물이 흘러가요. 진짜 강처럼이라고 리나가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은 강변에서 물장구를 쳤어요. 어른들은 물가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마야 할머니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수까지 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깨끗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지하수의 염분 농도가 낮아진 거였습니다.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다고 최성민 씨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지하수 염도가 4.5%에서 2.1%로 떨어졌다고, 이제 간단한 처리만으로도 식수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인공강이 자연 지하수까지 정화시킨 거였습니다. 수로 주변에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녹색 식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식물들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물이 있으니까 나무를 심을 수 있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팜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농업 전문가들도 와서 도와주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견된 전문가팀이었습니다. 이 토양이면 토마토와 오이도 키울 수 있다고, 염분이 빠진 토양은 오히려 비옥하다고,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했어요. 3개월 후 정말로 첫 농작물이 열렸습니다. 오이가 열렸어요라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65년 만에 자체 생산한 채소였습니다. 토마토도 빨갛게 익었고 가지도 보라색으로 탐스럽게 자랐어요. 양파, 당근, 양배추까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수로 주변이 완전히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녹색 공원과 농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산책로도 만들고 벤치도 설치했어요. 가로등까지 세워서 밤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강을 보러 왔다고 리야드에서 온 가족들이 말했어요. 사막에 이런 강이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정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힘이냐고, 우리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두바이에서 온 사업가도 감탄했습니다. 매주 관광버스가 10대씩 왔어요. 주말에는 20대까지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광 가이드를 시작했어요. 이곳이 65년간 물이 없던 곳이라고, 한국 기술로 하루 만에 바뀐 거라고, 저 강은 100% 인공강이라고, 지하 짠물을 정화해서 만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광 수입까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입장료를 받고 기념품도 팔고 식당도 열었습니다. 한국 김밥도 판다고 리나가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다고 관광객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수로 옆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LED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조명이 물 위에서 춤을 췄어요. 아이들이 강변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리나가 한국 전통 의상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김도현 팀장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거든요. 분홍색 저고리에 보라색 치마가 정말 예뻤습니다. 리나야,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했더니 고마워요. 오빠라고 리나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몇 달 사이에 한국어를 배웠거든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들으면서요. 그날 밤 마을 전체가 환한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수로를 따라 늘어선 가로등들이 마치 은하수 같았어요. 강물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흘러가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청장님, 이제 이곳이 정말 도시가 되었다고 김도현 팀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물 하나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제는 완전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인프라, 농업, 관광, 교육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작은 시작이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거였습니다. 물 한 방울이 강이 되고, 강이 도시가 되고, 도시가 희망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수로 하나로 지역 경제 전체를 살린 한국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짜 기적이었어요. 1년 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을 발표한 거였어요. 사우디 우수 청년 30명을 한국 대학에 초청한다고 한국 대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특히 물 기술 분야는 K-워터에서 직접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생활비, 학비, 기숙사비 모두 지원해준다고, 졸업 후에는 K-워터 취업도 보장해준다고 했어요. 마을 청년들이 들썩였습니다. 한국 유학이라니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선발된 건 리나였어요. 이제 15살이 된 리나가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조기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라고 리나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래, 우리 리나가 이제 진짜 엔지니어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김도현 팀장이 리나에게 말했습니다. 리나야, 서울대학교는 정말 좋은 대학이라고, 아시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라고, 거기서 많은 걸 배워서 돌아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네, 오빠,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살려준 것처럼요라고 리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리나의 당찬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5년 전만 해도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안드레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K-워터 중동지사의 정식 입사가 확정된 거예요. 부사장 직책으로 말입니다. 안드레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셨다고 김도현 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고맙다고, 15년 만에 다시 기술자로 인정받게 되어서. 그렇다고, 이제는 정말 자신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드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동 전역의 물 프로젝트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제가 겪었던 실패를 다른 곳에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안드레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편 마야 할머니의 94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온 마을이 할머니의 생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큰 천막을 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케이크도 준비하고 꽃도 장식했습니다. 할머니가 촛불 94개를 끄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구나고,
내 예언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다니고 동쪽에서 온 작은 사람들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줬구나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 할머니께 더 큰 기적을 보여드릴게요라고 리나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리나가 큰 공부하고 돌아오는 걸 봐야지. 할머니도 100살까지는 살아야겠구나라고 할머니가 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김도현 팀장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100년 전통의 은 주전자였습니다. 손잡이와 뚜껑에 정교한 아랍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몸통에는 코란 구절이 아랍 서예로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에서 4대째 내려오는 주전자란다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라고, 우리 가문의 가보란다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를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 이런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라고 김도현 팀장이 깍듯이 받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너가 우리 마을의 생명을 가져다 줬잖아.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아니, 우리 아들이야 라고 할머니의 말씀에 김도현 팀장도 울먹였습니다. 한국팀이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2년간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거였습니다. 공식 송별식이 열렸어요. 마을 광장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세자도 직접 참석하셨어요. 한국팀은 우리에게 물만 준 게 아니라고, 꿈과 희망을 주었다고, 65년간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줬다고, 이분들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제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5분간 계속된 기립박수였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배운 게 더 많다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배웠다고, 우리는 기술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카림 청장님, 마야 할머니, 리나, 안드레, 그리고 마을의 모든 분들이 저희의 진짜 선생님이었다고, 여러분이 저희의 진짜 선생님이었다고 김도현 팀장이 말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노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랍 전통 민요로 화답했어요. 야 무하림 피사하라. 오 사막의 여행자여라고 노래했습니다. 두 나라의 노래가 사막 밤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리나가 한복을 입고 나와서 한국 전통춤을 췄어요. 2년간 한국팀에게 배운 실력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우아한 춤사위가 아랍의 밤하늘과 어우러져서 환상적이었습니다. 청장님,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 차례라고,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마음을 다른 곳에도 전하는 거라고 안드레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 안드레.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이 공항으로 떠날 때였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공항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안녕히 가세요, 형제들. 한국에서도 건강하세요.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김도현 팀장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청장님,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리나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만든 건 시설이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그 희망이 계속 자라날 거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떠나가는 걸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마음의 이전이었다는 걸요. 이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차례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신뢰로 맺어진 진짜 동맹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맹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기술 이전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다는 자립 정신까지 말이에요. 한국이 심어준 기술과 진심과 동맹의 씨앗이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2년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리야드에서 한다시 사우디 물기술 동맹이 정식으로 발족했어요. 왕세자와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고위 관료 2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고, 한국과 함께 물기술을 개발하는 파트너라고, 기술을 받는 나라에서 기술을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고 왕세자의 선언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대통령도 답사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중동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외교의 힘이라고,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자원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1천억 달러 규모의 중동 6개국 확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단까지. 중동 전체가 한국의 물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향후 10년간 1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중동 전역에 500개의 정수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왕세자가 발표했어요. 더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리나가 국제물의 날 기조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5년간 공부한 리나의 모습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UN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전 세계 19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리나입니다. 라고 리나가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죽어가는 아이였다고, 깨끗한 물이 없어서 신장 질환으로 고생했다고 했어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90개국 대표들이 모두 리나에게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작은 회사가 우리 마을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고, 물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 준 거라고, 그때 저는 깨달았다고, 기술은 사람을 구하는 도구라는 걸 말이라고 리나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물 부족 지역에 이 기술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 세계 대표단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5분간 계속된 박수였어요. 저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리나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섰다니 말이에요. 저는 중동 물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중동 6개국의 물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카림 의장님, 이제 중동 전체가 당신의 손에 달렸다고, 전하, 65년간 물 때문에 고생했던 제가 이제 중동 전체의 물을 책임지게 되다니 꿈만 같다고 왕세자가 임명장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적임자라고, 고통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왕세자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도현 팀장도 K-워터 글로벌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담당하게 됐어요. 도현 씨, 이제 전 세계가 무대가 되셨군요. 라고 했더니, 네, 청장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이 20억 명이라고, 할 일이 산더미라고 김도현 사장이 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도전 정신이 가득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워터가 글로벌 물 기업 순위 1위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프랑스 베올리아, 독일 지멘스를 제치고 말입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가 세계 1위가 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K-워터, 21세기의 기적 기업이라고 했어요. BBC도 뒤를 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세계 리더로 한국의 물혁명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물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마야 할머니의 95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카리마, 내 예언이 현실이 되었단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동쪽에서 온 작은 사람들이 정말 물을 가져다 주었지라고. 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한국을 믿을 수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고, 리나와 너희들이 앞으로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갈 거야. 라고, 내가 본 꿈보다 훨씬 아름다운 현실이 되었단다고 할머니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온 마을이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한국에서도 김도현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조문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기에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다고, 할머니의 예언이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었다고 했어요. 1년 후 리나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나이로비 빈민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거였어요. 하루 1만 톤 생산 규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케냐 아이들도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어요. 라고 리나의 기쁜 소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차례가 된 거였어요. 오늘도 저는 우리 마을의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흐르는 맑은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65년간 목마름에 시달렸던 이곳이 이제는 중동 최대의 물기술 허브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견학단이 찾아오고 우리 청년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어젯밤 리나가 한국에서 보낸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기적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래요라고 써 있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심과 끈기,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75살이 되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절망 속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중동 전체의 물 문제를 책임지는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리나는 26살이 되어서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서 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있어요. 안드레는 K-워터 아프리카 총괄 사장이 되어서 20개국의 한국 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사장은 이제 K-워터 글로벌 회장이 되어서 전 세계 50개국에서 물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분이 지난달 우리 마을을 다시 찾아왔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이제 한국이 배우러 와야 할 때가 됐다고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한국 본토보다 더 발전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이 제자에게 배우러 오는 아름다운 순환이었습니다. 지금도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바다로 향하는 그 물처럼 우리의 꿈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강가에는 이제 마야 할머니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에요.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언자 마야, 1930년에서 2025년, 동쪽에서 온 작은 사람들을 믿은 현자라고요. 매일 저녁이면 전 세계에서 온 견학단들이 이 동상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브라질에서 온 시장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마존에도 이런 기적을 달라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인도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들이 꽃을 바쳤습니다. 할머니의 예언이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강가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10년 전 리나처럼 밝게 웃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목마름이 뭔지 모릅니다. 65년의 고통이 뭔지 모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룬 진짜 기적이에요. 다음 세대는 물 걱정 없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LED 조명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해요. 10년 전 처음 이 불빛을 봤을 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꿈만 같았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김도현 회장이 말씀하셨죠. 내일이면 또 다른 나라에서 견학단이 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다고 해요. 30년간 전쟁으로 황폐해진 그들의 땅에도 이런 강이 흐르기를 꿈꾸고 있대요. 저는 그들에게 말해줄 겁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한국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전해줄 거예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심이 기적을 만든다고요. 밤하늘에 별이 떠오릅니다. 동쪽 하늘에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여요. 마야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동쪽입니다. 그곳에서 작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을에 기적을 선물해줬어요. 이제 우리도 다른 곳에 그런 기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세계를 바꾸는 큰 강이 되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의 큰 기적이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기술 외교의 완성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진정성과 기술이 만나면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65년의 갈증이 영원한 샘물이 되었듯이 절망이 희망으로, 꿈이 현실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국뽕의 힘이었습니다. 감동과 실력, 그리고 진정성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말이에요.